안녕하십니까. 바로보는 TV ombudsman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연속으로 1000명대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뉴스 1번지와 뉴스포커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출소 등이 전격적으로 결정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가 자신을 둘러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등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많은 한 주였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반응들이 쏟아졌고, 언론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도 관련 이슈들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먼저 12월 24일 오후 3시 뉴스 1번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네, 여야 대선 후보... 우선 앵커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이유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앵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서 제외된 점,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부분들을 짚으며 이번 사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응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서 이미 윤석열 후보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진행된 사면에 대한 환영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보다 고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결정에서 빠졌던 이유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결정처럼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이번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과 대선 후보들의 입장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근택 대변인은 이를 정치적 유불리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며 많은 분들이 시기의 문제이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해결할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임기 말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사면이 예상됐다며 정치적인 일정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도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지는 순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국민 통합에 대한 국민적 바람들을 이어가는 과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응에 대해 현근택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반성과 사과가 없는데 어떻게 사면할 수 있냐고 말해왔지만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도 수사를 했던 분이지만 꼭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작년 총선 때도 박 전 대통령이 야당 중심으로 단결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며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라고 하면 힘이 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2017년 전직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책임자가 가져야 하는 법적, 도덕적 잣대가 얼만큼 높은지를 보여줬다며 현재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함의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4년 9개월 수감 생활을 해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첨예합니다. 하지만 앞의 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가지고 올 대선에서의 유불리와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당이나 대선 후보들의 입장 표명은 소극적인 편입니다. 잘못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원래 의견 대립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 선거에서 강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것이 전략이긴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력이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오히려 제3자의 눈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사면 소식에 대해 해외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 내용들을 보면 사면 배경이나 대선에 대한 영향력, 향후 예측 등 다양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규시의 경우 국내에서의 논의와 함께 이런 해외 뉴스나 분석도 보다 비중 있게 전달해주면 시청자들이 이슈 분석에 대한 시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월 27일 오전 10시에 방송된 뉴스 포커스에서는 또 하나의 빅 이슈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정치권 평가를 다뤘습니다. 각각 의혹에 앵커는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늦었지만 사과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 누구에게 사과하는지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감정이 불필요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 누구에게 사과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이 김건희 씨 때문에 초래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담백하게 사과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정치인이 아니고 그전에도 사인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용기 내서 사과하러 나온 것만 해도 충분히 평가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진정성은 앞으로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의 행보를 보며 결국 국민들께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김건희 씨 사과 후 국민의힘 선대위는 관련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는 팩트체크 자료를 냈고 허위 이력과 관련해서는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했지만 자체는 허위가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기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김건희 씨를 사인처럼 선거에서 분리하려는 발언을 하는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가 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공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따라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해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사과를 개인의 용기로 미화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과 내용도 부풀어진 기재, 오인된 기재, 고의가 없었다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부풀린 내용을 기재하는 순간 허위 경력이 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나 언론의 일부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기본 입장을 아직도 바꾸지 않았다는 측면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앵커는 김건희 씨가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대변인 차원에서는 공개석상에서 나타내야 하는 일들은 나름 수행을 할 것이라고 해석을 하던데 향후 등판 시기가 조율될 수 있을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변인은 답변에 앞서 민주당에서 제기한 교생 실습 이력을 속였다는 가짜 뉴스나 줄리 의혹으로 대선에서 국민들의 판단 자체를 흐리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교정을 하고 가자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정서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김건희 씨의 행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사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 공개석상에 함께 나와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남은 일정 동안 수순에 맞춰 등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대변인은 초반에 도덕성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차이가 컸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도덕성 측면에서 비등해진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한 것이고 사과 이후에 진정성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가 하는 것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는 이 정도면 의혹이 해소가 됐는지 민주당 측에 질문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은 11개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짜 뉴스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하며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났으니 이제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의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에서는 진정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 부인이 사과를 하는 일이 극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언론들도 며칠간 이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중에는 김건희 씨의 헤어스타일 변화나 옷차림 등 불필요한 흥미 위주의 요소들을 언급하는 일부 언론사들의 보도들이 있었는데 연합뉴스 TV에서는 그런 내용은 없어서 좋았습니다. 문제는 사과 이후에 사건이 일단락되지 않고 새로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히려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과 여전히 검증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해 보이고요.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실 여부를 두고 양당의 입장이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팩트체크에 보다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주어진 정보 내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이 이슈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극적인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언론이 차분히 사실 중심으로 보도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해줘야 할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수빈 학생은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지난달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이 과연 과잉 규제인지 혹은 필수적인 법률인지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와 반응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달 10일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나 대형 커뮤니티 등에는 불법 촬영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필터링 기능이 적용됐는데 이를 두고 사전 검열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김예린 기자입니다. 고양이 도양이 동영상과 같은 일상적인 영상까지 차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었고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누리꾼들의 검열 테스트까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법안에 대한 본질 흐리기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법성 여부를 떠나 개인의 콘텐츠가 법적 필터링을 거치는 것 자체에 위화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데다 그 대상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정보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라더 논쟁을 다시 촉발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지난달 10일부터는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필터링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이용자가 올린 영상의 디지털 특징 정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동영상이라고 의결한 영상물들의 디지털 특징 정보와 일치하거나 유사한지 비교해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는 어떤 모양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그 부위가 노출된 장면의 그래픽과 오디오 값을 추출해 특징 값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라는데요. 또한 이는 오픈 채팅방 등 공개 서비스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채팅방까지 검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N번방 방지법에 발단이 된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으로 분류되어 이번 조치에서 빠지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물 특성상 공개된 서비스에 유통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공개된 서비스의 필터링은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효성도 없거니와 필터링 기술에는 주체와 관련된 논란이 남는다는데요. 필터링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가 되도록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의 의무를 안게 되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유를 직접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민간에 의한 검열도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IT 기업의 공룡화 속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방지법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정치권에서도 가열되고 있다는데요. 국민의힘은 검열 우려를 들어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법이라고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N번방 방지법은 통신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며 해외 서비스인 텔레그램엔 정작 적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는데요. 윤석열 후보 또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길 수 있다며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고 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법임을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또한 윤 후보가 고양이 영상을 법 재개정 이유로 든 것을 저격했다고 합니다. N번방 금지법은 대선 후보 간 찬반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라고 하는데요. 특히 2030 남녀에서 입장차를 보이는 만큼 지지층 공략을 위한 정치권의 향후 공방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 공방만 가열되며 법 보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나온다는데요. 법을 정치적 수단으로 쓰는 것보다는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법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56%, 인권 침해 등의 우려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35%로 나왔다고 합니다. N번방과 관련해 지금까지 20여 명의 가해자들이 처벌되었지만 피해자는 무려 880명에 달한다는데요. N번방 방지법이 만들어져 시행된 진짜 이유를 되짚어봐야 한다는 말과 함께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의 내용 잘 봤습니다. 수민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누리꾼들이 자체적으로 검열 테스트를 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불안감이 조성되고 혼란이 빚어지는 만큼 6개월의 계도 기간 동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안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주민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하자 정부가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 병상 및 의료 인력 추가 확보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재편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병상과 의료 인력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논란을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김진숙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시오.
자, 먼저 지난달 22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 계획을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정부가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선 이유와 정부 계획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를 해보죠. 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예. 전국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과 또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을 대거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달까지 중등증 이상 병상을 만여 개 더 확충해서 2만 5천여 개까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달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서 하루 10,000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병상을 확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이제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의료원, 보훈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하고 또 중환자 치료는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이 맡게 됩니다. 예. 또 거점 전담병원을 21곳으로 늘려서 병상을 확보하고 또 거점 전담병원 내의 일부 병상은 특수병상으로 확보를 해서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등 고위험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정부가 공공병원의 일반 환자 진료까지 이렇게 포기하면서까지 코로나19 대응에 나선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병상 부족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에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예. 또 병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도 이제 늘어나면서 확진된 임산부가 병상이 없어서 전전하다가 이제 구급차에서 출산하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병상은 입원이나 뭐 퇴원 수속 같은 게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요. 예. 또 여유 병상에 대한 확보까지 필요해서 이제 가동률이 75%를 넘으면 위험 신호라고 보고 예. 또 80%를 넘으면 사실상 포화 상태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중증 병상 가동률이 이제 80%를 넘어섰고 또 수도권의 가동률도 85%를 넘나드는 등 이제 한계 상황이 계속되자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 그렇군요. 있겠습니다. 예. 언론에서는 정부가 사전에 충분한 병상 확보 없이 섣불리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난다고 일반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는데 정부 대책에는 일반 환자를 위한 대책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중환자 병상 입실 기준과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중환자실을 운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그동안 공공병원의 의료진 확보 등 방역 당국이 지키지 못한 약속이 한둘이 아니고 또 이번 정부의 병상 확보 대책도 뒷북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서 최소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맞춰서 발표를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다른 나라는 이제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이미 봉쇄에 가까운 방역 강화와 또 적극적인 백신 접종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우리도 보다 좀 긴박감을 가지고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하지만 병상 확보의 경우에는 의료 인력 확충이 잘 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병상 확보 및 의료 인력 계획에 대한 의료 현장의 반응과 우려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까?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도 이제 가능한 인원을 다 총동원해서 쓰고 있는데도 이제 뭔가 업무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예. 병상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마련하게 되면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제 정부는 병상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인력 1,200명을 충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군의관과 공보의를 코로나 진료 병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또 예. 중환자 전담 교육을 마친 간호사들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고 또 필요한 어떤 의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이제 강화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부족하다는 반응입니다. 파견 인력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병원도 기존 인력을 먼저 활용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점을 이제 지적했는데요. 파견 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데다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난 2년 동안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비코로나 중환자 치료나 또 공공병원의 부재로 인한 취약층의 피해를 우려하면서 의료 인력을 구하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보면은 국민일보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탈진을 호소하는 코로나 의료진의 비명이 터져 나오면서 코로나 전담병원의 파업이 벌어지고 또 국립병원 노조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병상은 사람이 있어야 운영되는 것이라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다시 쥐어짜는 이런 대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한겨레 신문은 코로나 전담으로 전환되는 공공병원들은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병원인데 이들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전담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 공공병원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고군분투해왔고 또 코로나19 환자의 80% 가까이를 진료한 상황이라서 의료진의 번아웃도 이미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대형 민간병원의 의료 자원을 그냥 놔둔 채 취약계층 환자들을 밀어내면서까지 이제 공공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동원하는 것이 과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감염병 확산 같은 이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민간 병원의 병상 활용과 인력 확충 방안을 의료 대응 장기 과제로 선정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의대 정원 확대도 그렇고 공공의대 신설 등이 추진됐습니다만 네. 의료계의 반발로 좀 답보 상태인데 의료계 입장도 그렇고 의료계 안팎의 찬반 입장 등에 대해서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는지 또 네. 보도에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보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제 의료계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이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당면한 관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역의 의료 불균형을 막고 또 필수한 의료진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제 공공의대 설립이라든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 상정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대선 전국과 맞물리면서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또 이 또한 의료계의 반발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장기적이고 치밀한 고려 없이 국가적인 재난 위기를 내세운 의사 인력의 증원은 정부가 말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고 결국은 사회적인 낭비와 보건의료의 질적 하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책무를 다하는 의사들의 등에 비수를 꼽는 어떤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에서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이 지금 있는 공공병원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선거철만 되면 공공병원과 지방의대 설립의 전도사가 된다라면서 적자를 보도록 방치해놓고 적자를 문제 삼는다면 공공병원은 설 자리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모든 정책이 사실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보건의료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대책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의료 시스템마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언론 보도가 특정 계층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그치거나 어떤 갈등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예. 효율적인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좀 더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면서 장기적인 방안 그리고 또 공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 언론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좀 더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끝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한정된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치 그리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 등을 어떻게 보도해야 하는지도 좀 바르게 짚어주시죠. 네. 코로나19 상황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특히나 안정적인 공공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미 코로나19 환자의 상당수가 이제 공공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예. 또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에는 지방 선거가 있는데요. 공공의료 확충이 다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유행이 다시 오더라도 또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공공의료의 어떤 체계가 더 세밀하게 구축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언론도 효율적인 공공의료 체계를 위해서 사회 각계각층이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해야 할지 예. 좀 더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떠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한지도 꼼꼼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렇겠네요.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보도를 기대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인지개발원의 김진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